역사상 정말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있었죠? 바로 그때 한 무리의 예술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예술은 뭐랄까 그냥 취미나 사치가 아니었어요. 살아남기 위한 정말 절박한 방법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 식민지 경송의 예술가들이 어떻게 예술이라는 걸 붙잡고 자신들의 존재를 지켜냈는지 그 처절했던 기록입니다. 네, 바로 이 문장. 그들에게 예술은 유희가 아니었다. 생존 방식 그 자체였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그냥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억압받던 시절에 예술이라는 건 그냥 아름다운 걸 만드는 차원을 넘어서서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딱 그런 거였죠. 자, 그럼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야기의 무대는 1930년대 경성, 바로 지금의 서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곳은 식민 권력의 그 무거운 압박, 또 한편에서는 막싹 트는 근대적인 욕망, 그리고 예술과 개인의 뜨거운 열정, 이 모든 게 정말 아슬아슬하게 충돌하던 뭐랄까 거대한 실험실 같은 곳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예술가 하면 떠올리는 그런 낭만적인 공간 있잖아요. 당시 경성의 다방이나 화실은 그런 곳이랑은 거리가 한참 멀었습니다. 그냥 차 마시고 그림 그리고 이런 곳이 아니었던 거죠. 그곳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예술이라는 언어로 정말 간신히 숨을 쉴 수 있었던 유일한 숨구멍, 아주 절박한 생존의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들의 예술은 시작부터 좀 꼬여 있었어요. 운명 자체가 좀 뒤틀렸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서양의 그 근대 미술이라는 게 필터 없이 원본 그대로 우리 땅에 들어온 게 아니었거든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이중번환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당시 조선의 화가들은 파리의 인상주의를 오리지널로 접한 게 아니었어요. 일본이 먼저 그걸 받아들여서 자기들식으로 해석하고 체계화한 일본식 서양화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번역된 걸 또 번역해서 들여온 셈이죠. 그 과정에서 원본이 가진 자유로운 정신 같은 건 다 사라지고 제국주의의 통제와 시선이 더 씌워진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상황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요. 왼쪽 일본을 보세요. 국가가 팍팍 밀어주면서 성장한 이른바 제도적 근대죠. 반면에 오른쪽 조선은요. 모든 게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든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던 생존적 근대였어요. 쉽게 말해서 일본 화가한테 미술이 안정적인 직업이었다면 조선 화가한테 미술은 그냥 생존, 존재 그 자체였던 겁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자, 그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압적인 시스템 속에서 도대체 예술가들은 어떻게 버텼을까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공식적인 제도 밖에서 서로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깊은 우정과 교류를 통해서 자신들만의 작은 세계, 바로 살롱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첫 번째 살롱의 주인공들, 바로 시인 이상과 화가 구본홍입니다. 이 두 사람은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갔어요. 그래서 그들의 전위적인 실험을 당시에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서로의 그 지독한 고독과 예술 세계를 세상에서 유일하게 알아봐준 존재였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 그 이상이었어요. 말 그대로 정신적 공명이었죠. 혹시 구본홍이 그린 이상의 초상화 보셨나요? 그걸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와닿습니다. 구본홍은 이상의 그 불안하고 분열된 내면을 그냥 화폭에 그대로 끄집어냈어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깊은 이해, 그걸로 서로의 예술과 존재를 증명해 준 거죠. 자, 두 번째 살롱으로 가볼까요? 바로 시인 백석과 사파가 정현웅입니다. 백석의 시를 보면 사라져가는 고향의 말과 풍경이 담겨 있잖아요. 정현웅은 바로 그 애틋한 정서를 그림으로 완벽하게 되살려냈습니다. 두 사람의 협업으로 탄생한 시집 사슴을 보면 이건 그냥 시에 그림을 덧붙인 수준이 아니에요. 시와 그림이 서로를 꼭 끌어안고 완벽하게 하나가 된 그런 경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두 살롱을 비교해 보면 생존 방식이 조금 달랐다는 게 보이죠. 이상과 구본홍이 날카로운 지성의 연대로 서로를 지탱했다면 백석과 정현웅은 따뜻한 감성의 교감으로 서로의 예술 세계를 완성시켜 나갔던 겁니다. 하나는 머리로, 하나는 가슴으로 통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예술가들이 서로에게 기대서 간신히 만들어낸 이 연약한 세계는요,
결국 거대한 역사의 폭풍 앞에서 정말 속수무책으로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이 연표를 좀 보세요. 1910년 한일 병합으로 시작된 식민지배. 1945년 해방의 기쁨도 잠시 엄청난 혼란이 찾아오죠. 그리고 곧바로 1950년 끔찍한 전쟁이 터집니다. 이 예술가들의 삶에는 정말 단 한순간도 평화나 안정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재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화가 이쾌대입니다. 해방의 그 벅찬 에너지를 온몸으로 그리던 천재 화가였어요. 그런데 전쟁 중에 포로가 됐고 결국 자기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북한으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그 후 남한에서 그의 이름은 수십 년 동안 금기어가 돼서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렸습니다. 전쟁과 이념이라는 게 한 예술가의 삶, 그리고 그의 예술 전부를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잔인한 사례죠. 이런 거대한 비극은 그냥 외부적인 사건으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그 깊고 깊은 상처들은 예술가들의 작품, 그 재료부터 주제까지 모든 것에 고스란히 스며들었죠. 이중섭 화가의 은지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캔버스를 살 돈이 없어서 담뱃갑 안에 있는 그 은박지를 쫙 펴서 못 같은 걸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건 단순히 정말 가난했구나 하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창작만큼은 멈출 수 없었던 한 예술가의 처절한 의지, 바로 그 증표입니다. 그리고 그의 대표작, 바로 소. 이 소라는 작품에 그 모든 상징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림 속의 소는 그냥 동물이 아니에요. 전쟁 때문에 가족과 헤어져 고통받던 화가 이중섭 자기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온갖 순환을 겪으면서도 끈질기게 버텨온 우리 민족 전체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이 예술가들이 남긴 유산은요, 시대를 이겨낸 어떤 화려한 승리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시대에 맞서서 끝까지, 정말 끝까지 견뎌낸 인간의 위대한 기록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들에게 예술은 시대를 이겨내고 세상을 바꾸는 어떤 강력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상의 모든 폭력과 억압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려고 마지막으로 붙잡았던 지팡이 같은 거였죠. 결국 그들의 삶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무언가를 창조하려고 했던 그들의 의지, 과연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쩌면 우리도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힘겹게 견뎌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